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사는 58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드라마 같았던 생에 다신 없을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네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5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그 뒤로 저 혼자 이런저런 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처녀적부터 모아두었던 적금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도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고 있죠. 딸은 일찍 시집가서 해외에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든든한 아이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때부터 엄마, 내가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있을게 라고 했거든요. 울고 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는 이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야. 라고 위로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의젓해졌어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중견 IT 기업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때 첫 월급으로 제 선물을 사왔거든요. 예쁜 스카프였는데 비싼 건 아니어도 얼마나 어여쁘고 소중하던지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라고 하기에 제가 아니야, 엄마는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으니 네 돈은 네가 모아 라고 했죠. 그럼 또 그래도 가끔 선물은 할 거야 라며 웃더라고요. 사는 곳 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 주는 뭐 먹고 싶냐며 맛집을 검색하고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가끔 카페에 와서 커피 마시며 책 읽는 아들을 보면 든든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들 정말 듬직하네 효자야 라고 부러워했죠. 아들이 30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4월 어느 날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와 있었어요. 아들 오늘 일찍 왔네? 할 얘기가 있어서 나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동안 연애 한 번 안 하던 아들이라 깜짝 놀랐죠.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여자야. 같은 회사 경리부에서 일해. 이름은 서연이고. 아들이 설명하는 내내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한번 만나볼래?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데 그렇게 설레하는 아들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뭐 언제든지 엄마도 궁금하네 라고 했더니 환하게 웃었죠. 일주일 후 토요일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들이 엄마 너무 부담 주지 마 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저도 사실 긴장됐거든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아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단정한 머리에 적당한 화장, 첫인상이 깔끔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발랐어요. 키는 좀 작은 편이었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자세가 곧았죠. 분명 미인이었어요. 어서 와요. 민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인사하니 그 친구가 살짝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가 약간 차가워 보였지만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렇게 계속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린 28, 서울 토박이라고 했죠. 강남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부모님은 무역업 하시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지내는 것보단 혼자 공부하거나 일하던 시간이 길어서 재미없게 살았어요. 노는 법도 잘 모르고요. 게다가 명문대 출신이라고 아들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죠. 원래 대기업 계열사에 있었는데 워라밸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이직했어요. 지금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정말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커리어 계획도 뚜렷하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보였죠. 매주 필라테스 다니고 영어 회화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을 보는 눈빛도 진지했고요. 어머님, 카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카페 해보고 싶어요. 재밌긴 한데 쉽진 않아요. 체력도 많이 들고. 그래도 본인 사업이 있다는 게 부러운걸요. 전 그렇게 주체적인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아들과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도 참 잘 어울렸죠. 집에 와서 전 곧장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니 아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후로 6개월 정도 연애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눈에 띄게 행복해했습니다. 도시락을 처음 받아봤다며 자랑도 하고 한강으로 데이트를 갔다고 아이처럼 들떠하기도 했죠. 아들은 원래 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해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사소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자랑하며 사랑에 빠진 아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가끔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함께 제 카페에 오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원두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라며 관심을 보였죠. 사실 잘 모르는 일인데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케이크 만들어 왔어요. 카페에서 팔아보시면 어떨까요? 라며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솜씨가 꽤 좋았어요. 함께 먹어본 손님들 반응도 괜찮았고요. 참 재주가 많은 아이였죠. 9월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서연이랑 정말 잘 맞아. 내가 딱 찾던 사람이라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 꼭. 진지한 아들의 모습에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엄만 찬성이야. 라고 했죠. 양가 상견례도 순조로웠어요. 서연이 부모님은 강남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점잖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은 정말 꼼꼼했어요. 어머님, 예단은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실속 있게 하는 게 트렌드래요. 라며 합리적인 제안을 했죠. 예물도 비싼 것보단 의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참 현명한 며느리구나 싶었죠. 신혼집은 아들 회사 근처로 전세를 얻었어요. 32평 아파트였는데 제가 전세금 보태준다고 하니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가 우겨서 가전제품만 사줬죠. 신혼살림 꾸미는 걸 도와주러 갔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지 감탄했어요.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절 때도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음식 준비할게요. 라며 정성껏 준비했고 제 생일엔 예쁜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왔죠. 제 취향을 정확히 알고서요. 아들이 행복해하니 저도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연아 친정엔 자주 가니? 라고 물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명절에도 친정엔 잠깐 들렀다 온다고 했고 부모님 생신에도 선물만 보낸다고 했죠. 가족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서연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민혁 씨 돈 관리는 이제 제가 하려고요. 아무래도 제가 격리부다 보니. 서연이가 가게 관리를 맡는 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저축도 체계적으로 하고 투자도 해보려고요. 라는 말에 믿음이 갔고요. 그런데 반면 아들은 점점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요즘 카드값이 많이 나와. 라고 푸념하면서요. 서연이가 뭘 그렇게 많이 사나? 라고 물으면 화장품이랑 옷 좀 샀대.
직장 다니니까 필요하다고 라며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혼이니까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얼마 후 본격적으로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카페에 왔는데 얼굴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미녀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야근이 많아서 라고 둘러대는 겁니다. 하지만 커피잔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카페를 나가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알기론 그때 아직 월급날이 좀 남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고작 5만 원을 빌리다니. 아니, 당연하지. 근데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지금 현금이 필요해서 금방 갚을게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지만 자존심 상할까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달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 기념일에 외식하자고 했는데 이번엔 패스할게요. 서연이가 몸이 안 좋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보게 된 겁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죠. 고민 끝에 아들한텐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아들이 또 혼자 왔어요. 서연이는 오늘도 약속 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다 대뜸 하는 말이 엄마, 결혼하면 다 이런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서연이가 요즘 자주 늦게 들어와서 그냥. 아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당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얼마 전에 보니 통장 하나가 이상하더라고. 분명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뭐? 서연이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방금 물었는데 적금 넣었대. 근데 적금 통장을 안 보여줘. 앞으로 다른 통장들도 잘 살펴봐야겠어.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미녀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 핸드폰을 절대 안 놔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부부간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아들이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거짓말했어요. 회사 야근한다고 했는데 회사에 전화해보니 일찍 퇴근했대.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디 갔는지 물어봤어? 응.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감시하냐고 그래. 엄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곧이어 아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카드 명세서 봤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서 결제가 많이 됐어. 주로 강남의 술집이나 노래방, 음식점 같은 곳. 아들 손에 들린 명세서를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서연이한테 물어봤더니 회사 접대라고 하는데 경리부가 무슨 접대를. 망설이던 전 이전에 강남에서 서연이를 봤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들 얼굴이 사색이 됐죠. 그렇게 계속 문제는 끊이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번엔 서연이가 새벽에 몰래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분명 남자 이름이었는데 회사 선배래요. 새벽 2시에 무슨 업무 전화인지. 이제 거짓말인 걸 다 알겠는데도 따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녀가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봐. 이대로는 안 돼. 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진실을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서연이 핸드백에서 이상한 명함을 봤어요. 무슨 바 명함인데 뒤에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들이 가져온 명함을 보니 VIP 바라고 적혀 있었고 뒤엔 재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사색이 됐죠. 게다가 아들이 집을 정리하다 모르는 쇼핑백을 발견했대요. 명품 시계, 지갑, 벨트 전부 남성용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은 모르는 거라며 사이즈도 스타일도 달라 자기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됐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연이한테 돈 얘기 꺼냈더니 내가 번 돈도 있다며 화를 냈어요. 근데 서연이 월급으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아들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저 안쓰러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아들이 회사 야유회를 가기로 했거든요. 야유회를 떠나던 아침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날 밤에 짐을 챙기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며느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답니다. 서연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뭔가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하잖아. 무슨 소리야? 피곤하니까 그만해. 알았어. 야유회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야유회 다녀오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돌아와서 서연이랑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다정히 조언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 제가 들은 아들의 사고 전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벌떡 일어났죠. 밤전화는 항상 불길하잖아요. 모르는 번호를 보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민혁 씨 보호자분이시죠? 김민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시니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죠.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많이 다쳤나요? 오셔서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 목숨과 바꿔도 좋으니. 빗길에 택시가 천천히 가는 게 답답해 미칠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회사 버스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대요. 간호사가 절 보며 김민혁님 보호자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잡고 걸었어요. 수술실 앞에 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환자분이 창가 쪽에 앉아 계셔서... 말을 잇지 못하는 의사를 보며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어요. 살아있죠? 우리 아들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출혈이 심합니다. 응급수술로 뇌압을 낮췄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라는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회사 직원들이 부축해줬죠. 언제 깨어날까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지켜봐야.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을 봤어요.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돼 있고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었죠. 민혁아, 엄마야, 들리니? 엄마 왔어. 라고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들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며느리한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 12시, 새벽 2시 몇 번을 걸어도 소용없었죠. 문자도 보냈습니다. 서연아, 민혁이가 큰 사고 났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빨리 와. 하지만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혹시 자고 있나 싶어 집 전화로도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자고 있다가 깬 목소리가 아니었죠. 배경에서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민혁이가 사고 났어. 버스가 전복됐대. 지금 병원이야.
네? 사고요? 어떤 사고? 어느 병원이에요? 여기 분당병원 중환자실. 빨리 와. 아, 네. 지금 바로 가요. 서연이는 많이 놀란 것 같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게다가 전화를 끊는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누구요? 라고 묻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새벽 6시 반인데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옷도 외출복 차림이었고 명품 핸드백까지 들고. 어머님, 민혁 씨가 어떻게... 물으면서도 계속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의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했지만 아직 위험합니다. 뇌부종이 계속되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남편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첫 질문이 돈이라니. 의사도 잠깐 당황한 표정이었죠.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특수치료는 별도입니다. 우선 보험 서류를 확인하시고. 의사 말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죠. 아, 네. 보험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됐어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보험 서류 가져와야 해서. 그래, 빨리 갔다 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죠. 전화해보면 서류 찾고 있어요 라고만 했죠. 오전이 돼서 주치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님, 이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와 함께 비용 안내를 받았는데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기본 수술비에 특수장비 사용료 등 일반 보험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우선 수술에 동의했고 의사는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어요. 점심 무렵 겨우 며느리와 통화가 됐어요. 서연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한시가 급한데. 어머님, 죄송해요. 보험이 좀 복잡해서. 이따 올 때 민혁이 통장이나 카드 찾아와. 5천만 원 모아둔 그 예금 통장 있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어머님, 그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뭐? 일주일? 그게 지금 민혁이 수술비인 거 몰라? 며느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할 수 없이 아들 통장을 직접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엄마, 그 비상시에 쓰세요 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ATM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잔액이 10만 8천 원.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고작 10만 원 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큰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많을 땐 500만 원씩 모두 현금 인출이었고 대부분 강남역 근처 ATM기였어요. 단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전 곧장 아들 집에 잠시 들러서 증거를 더 찾아봤어요. 안방 책상 서랍에서 며느리 명의카드 청구서를 5개나 발견했는데 전부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곳에서 반복 결제된 내역이 있었죠. 클럽 미라주, K엔터, 그리고 영수증엔 항상 재윤이라는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하기로 했는데 구매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역시 최재윤이란 이름이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남성용 명품들이 가득했는데 역시 아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계, 지갑, 벨트, 향수, 영수증을 보니 모두 며느리가 결제한 것들이었죠. 우리 아들 돈으로 다른 남자한테 선물을 사준 게 분명했어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경찰인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카는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이모,
이거 완전 사기 사건이네요. 이모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이 호스트에 빠져서 가정 파탄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사설 흥신소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케이스 전문이에요. 빨리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카가 준 번호로 바로 연락했습니다. 흥신소에서 일하는 일명 탐정은 다행히도 내일 바로 만나자고 답을 줬어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죠. 탐정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근처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호스트바 관련 사건 많이 다뤄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다 점점 돈을 요구하죠.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재현이라는 이 사람 아마 여러 여성을 상대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며느님 현재 위치와 행적부터 파악하고 돈의 흐름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하루 50만 원입니다. 우선 3일이면 기본적인 건 파악 가능해요. 아들 수술비도 모자란 상황에서 탐정비까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알아봐 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탐정을 고용한 다음 날 오후 첫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위치 파악했습니다. 지금 강남 신논현역 근처 오피스텔에 계시네요. 20대 후반 남성과 함께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오피스텔이라니? 우리 며느리가 왜 거기에...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며느리가 맞았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젊은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죠.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연예인처럼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귀걸이까지. 앳된 얼굴이어서 며느리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저 남자가 최 씨인 것 같습니다. 호스트바 K엔터 소속이고요. 어머님, 더 충격적인 건 그 오피스텔이 최 씨 명의예요. 6개월 전에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더군요. 7천만 원? 계속해서 돈이 사라진다고 하더니 그렇게 거금이 빠져나간 줄은 몰랐어요. 계약 시기를 보니 며느님이 돈 관리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수납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고 며느린 깜깜무소식이었죠. 어쩔 수 없이 제 돈과 친척들에게 이리저리 연락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동생에게 1,000만 원, 사촌이 500만 원.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었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었어요. 밤 10시쯤 탐정이 또 연락했습니다. 며느님이 그 남자랑 룸사롱에 가셨네요. VIP 호스트바라는 곳인데 입장료만 30만 원이래요. 근데 며느님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뭔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탐정이 보낸 사진을 보니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최 씨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서 있었고요. 탐정이 근처에서 들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병원에 못 오는구나.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셋째 날 탐정이 최 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최재윤, 가명입니다. 본명은 최정호, 26살. 호스트 경력 5년인데 악명이 높더군요. 나이를 속이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30, 40대 여성들을 상대하죠. 26? 며느리보다 2살이나 어렸어요. 특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처음엔 누나 힘드셨죠? 라며 위로해주다가 누나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죠. 탐정이 보여준 최 씨의 SNS를 보니 온통 명품 자랑이었어요. 시계, 옷, 가방, 설명을 들으니 모두 여자들이 사준 거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최 씨가 동시에 관리하는 여성이 현재 4명입니다. 며느님한테 한 것처럼 다른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죠. 사진을 보니 정말 여러 여성과 친밀한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혔어요. 그날 오후 탐정이 또 긴급히 연락해 왔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제인모터스에 최 씨와 함께 갔습니다. 이미 계약한 BMW 때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계약서에서 본 그 500만 원 계약금 말이에요. 최 씨가 빨리 차를 받고 싶어 하는데 며느님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며느리가 남편이 사고 났으니 취소하자고 했는데 최 씨는 약속을 어떻게 저버리냐며 울먹이고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26 청년이 30 여자한테 애교 부리며 조르는 모습, 듣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며느린 그런 최 씨가 불쌍해서 못 부리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이게 더 충격적인데, 담정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최 씨가 도박빚이 3천만 원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 더 급하게 돈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도박빚까지.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먹잇감이 된 거였어요. 담정조사 나흘째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대요. 어머님, 오늘 낮에 며느님이 최 씨를 찾아갔는데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는데 며느리가 울면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차갑게 내려다보고만 있었고요.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님이 남편이 혼수 상태라면 또 돈 좀 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 씨는 본인이 준 건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며 거절하더라고요. 선물 아니었냐며 화까지 내고. 며느리가 제발 꼭 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 울었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오히려 최 씨가 그럼 보험금 타면 되잖아. 어차피 식물인간 되면 돈 들어올 텐데 라고 했대요. 그 말에 며느리가 뺨을 때렸고 최 씨는 화를 내며 나갔다네요. 담정이 말하길 그리고 얼마 후에 분명 본인이 다시 용서해주겠다고 화해하자고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죠 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며느린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 최 씨를 찾아갔대요. 끊어낼 수 없는 굴레 같았죠. 정말 미친 짓이죠. 그날 밤 며느리가 처음으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울은 흔적이 역력했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 그 돈 다 어디 썼니? 잊었으면 내가 말해줄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흠칫 놀라며 올려다봤죠. 어머님이 어떻게... 다 알아. 호스트바 최씨, 오피스텔 전세금, 외제차 계약금 다 알아.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막상 들키고 나니 정신이 든 것처럼 이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한번 내주다 보니 계속해서 퍼주게 됐어요. 여태껏 준 돈이 아깝기도 했고 그만큼 내게 더 큰 걸 주겠지 하면서 자꾸만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요. 재윤이, 아니 그 사람한테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준대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 애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그래도 아직 그 애라고 부르는 걸 보니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재윤이라고 떴죠. 며느리가 받으려 했지만 제가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아니, 누구세요? 앳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더 어린 목소리였죠. 그래, 내가 서연이 시어머니다. 네가 최재연이구나. 아, 어머님이시구나. 서연 누나한테 많이 들었어요. 능글맞은 목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게 재밌니?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인생 살고 싶어? 어머님, 저랑 서연 누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나이는 상관없죠. 사랑? 돈만 빨아먹으면서? 내일 당장 나와. 할 얘기 있으니까. 어머님이 뭔데요? 전 서연 누나랑만 얘기해요. 버릇없는 말투에 더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았죠.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받은 돈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제 대답에 놀란 듯 최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어요, 내일 만나죠. 대신 서연 누나도 같이 와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로 정했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다음 날 탐정을 옆에 대동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저랑 며느리만 테이블에 있고 탐정은 옆 테이블에 있었죠. 그 뒤에 최 씨가 나타났는데 정말 어려 보였어요. 아마 실제보다 더 어리게 꾸민 것 같았죠. 찢어진 청바지에 커서 헐렁이는 티셔츠, 염색한 머리, 마치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말투까지 완전히 철딱서니 없는 애 같았어요. 딱 봐도 존중해줄 필요 없어 보이니 말 편히 할게. 너 몇 살이니? 26이요. 서연 누나가 이야기 안 했어요? 뻔뻔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이 누나 시댁이 무서워서 그래? 우리 사이를 왜 숨겨? 최 씨가 며느리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피했어요. 그러자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더라고요. 손 치워.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서연이한테서 받은 돈 다 토해내. 받은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예요. 그치 누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를 보며 윙크까지 했어요. 정말 밉살스러운 놈이었죠. 그래? 그럼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차는 뭐야? 그것도 선물이야? 명의자 동의 없는 계약은 사귄 거 모르니? 아이 그건 누나가 사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난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이건 연인 간의 일이라고요. 서연 누나 입으로 말해봐. 우리 약속한 거 맞지? 이번 주에 차 받기로 했잖아. 최 씨가 여전히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애교를 부리는 게 역겨워 토가 나올 뻔했죠. 이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미안하지만 취소해야 해. 남편이 사고 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누나가 약속했잖아. 최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소리쳤죠.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남편 보험금 들어오면 그때 주면 되잖아. 최 씨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 타령이라니.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 보험금?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니까 최 씨가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곧장 자리를 뜨더군요. 그날 오후 며느리를 이끌고서 제이모터스에 가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장님이 최 씨 때문에 오신 거군요. 그 친구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아요. 하필 꼭 우리 매장에서 와서는 여러 여자들이 최 씨랑 와서 계약하고 잔금 못 치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위약금만 내고 취소할 수 있었죠. 그러자 곧바로 최 씨한테서 분노의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차를... 네 차 아니야. 애초에 네 차가 될 수 없었어. 누나 우리 그동안 뭐였어? 다 거짓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 정신 차렸어. 더 이상은 못해.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최 씨한테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죠. 며느리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최 씨가 그래 그럼 다 폭로할 거야. 우리 찍은 사진이랑 영상 다! 라고 소리치고선 곧바로 도망갔죠. 나중에 조카에게 물어보니 어차피 유포했으면 협박죄로 잡혔을 거라고 하더군요. 최 씨의 협박에 우리도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알아보고서 제게 보고해줬죠. 다른 피해자들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여성이 5명이나 됩니다. 그중 한 분은 집까지 팔았다네요.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나씩 해봤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만나길 꺼렸지만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고는 용기를 내주더라고요. 첫 번째 만난 분은 42살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최 씨한테 1억 넘게 줬어요. 누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완전히 빠졌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두 번째는 38살 여성이었는데 더 심각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요. 전 이혼까지 했어요. 최 씨가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또 바보같이 믿었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받은 돈을 다 최 씨한테 줬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요. 세 번째 피해자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최 씨가 다른 여자들 얘기를 하면서 경쟁심을 부추겼어요. 다른 누나는 더 비싼 선물을 준다면서요. 여자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더 많은 돈을 뜯어낸 거였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피해자가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최 씨가 조만간 미국으로 도망갈 계획이래요. 여기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졌다고. 최 씨가 돈을 최대한 모아 미국 가서 새 출발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더 급하게 돈을 요구했던 거죠.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각자 증거를 모아 함께 고소하자는 의견이 나왔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도 이제야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도 피해를 받네요. 제가 돈을 계속 줘서 더 대담해진 거예요. 계속해서 자책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연락이 왔죠. 다섯 번째 피해자라는 분이었습니다. 23세 대학생이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 최 씨 현재 여자친구예요. 였어요. 오늘 헤어졌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최 씨한테 당했다니 저도 속은 거였네요. 그 대학생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최 씨가 여자들별로 관리하는 수첩이었죠. 거기엔 서연, 월 1,000만 원이 목표, 현재 달성률 8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사업자처럼 여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증거를 모두 모은 후 우리는 최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새로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최 씨 몰래 이번엔 피해자들이 모두 함께 가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최 씨가 가장 좋아하던 화려하고도 사적인 곳이었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최 씨는 절 보고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왔어요. 오늘은 또 무슨 미팅인가요? 라며 비웃을 정도였죠. 정말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최정호, 이 사람들 다 알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이 우르르 나와 최 씨 앞에 섰어요. 그 모습을 본 최 씨 얼굴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다 같이... 우리가 바본 줄 알았어? 다 알아냈거든? 나만 사랑한다더니 동시에 5명이랑 만났잖아. 첫 번째 피해자가 소리쳤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최 씨가 당황하며 이건 오해예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내 피해자가 수첩을 꺼내 보였어요. 이것도 오해야? 여자들한테 받은 돈 계획표잖아. 최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좋아, 인정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직접 인출해서 나한테 줬고 난 감사히 받은 거라니까? 선물은 돌려줄 의무가 없어. 최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 뻔뻔함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조카가 나섰어요. 피해자들한테 받은 녹음기를 꺼내들었죠. 최정호 씨, 사기죄는 자발적으로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속였는지가 중요하죠. 기망행위라고 하죠.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5명 동시 만났고 그걸 통한 금전적인 협박이 이어졌죠. 최 씨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도피 계획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출국 예정이시죠? 비행기표까지 끊어놨던데 변제 의사가 아예 없는 것도 확인됐네요. 그걸 어떻게... 최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정말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로 젊은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임신한 배가 불러있는 겁니다.
오빠!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죠. 20살쯤 돼 보이던 그 여자는 울먹이며 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왜 안 와? 이러다 병원 늦는다니까. 우리 아기 검진 날이라고. 최 씨가 당황하며 지금 바빠서 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이 아줌마들 누구야? 또 돈 빌리러 온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됐죠. 뭐야? 너 임신했어? 두 번째 피해자가 경악했어요. 그러자 임신한 여자가 네, 7개월 됐는데요. 재윤 오빠 아기예요. 근데 아줌마들은 뭐예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최재윤, 너 정말 쓰레기 자식이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최 씨는 궁색하게도 여긴 그냥 아는 동생이야. 오해하지 마.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임신한 그 여자가 최 씨 팔을 잡아당겼어요. 뭐? 동생? 이 오빠가 당신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한텐 제가 첫사랑이라고 평생 나만 사랑할 거라고 했는데. 임신한 여자가 계속 따져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우리도 다 그런 말 들었어. 너도 속은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오빠가 호스트바에서 일한다고요? 아이, 거짓말이죠? 오빤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그 20살 대학생은 최 씨의 직업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말에 모두가 경악했죠. 뭐? 혼인신고를 했다고?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제가 부축했지만 며느린 계속 고개를 저으며 정말 바보 같아. 내가 멍청이였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누나, 이건 정말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최 씨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그만! 이제 충분히 봤어. 며느리 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남아있던 일말의 집착과 미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뭐가 오해라는 건데요? 이 아줌마들이 왜 오빠를 아는 건데 설명해줘요. 우리는 다 최 씨한테 속아서 돈 준 사람들이야. 너도 속은 거야. 임신한 여자가 계속 울부짖자 첫 번째 피해자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재윤 오빤 날 사랑해. 그래서 아기도 가진 거라고. 하지만 최 씨는 이미 슬슬 뒤로 빠지고 있었어요. 야, 어디가? 세 번째 피해자가 최 씨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다 드러났잖아.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린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최재윤, 아니 최정호, 너는 지금도 지난 날도 다 거짓뿐이었구나. 날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지. 아이, 그게 아니라. 최 씨가 붙잡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7개월이면 나랑 만나는 동안 넌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거네. 그것도 20살짜리 애를. 혼인신고까지 하고.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쓰레기한테 미쳐서 내 가정을 망쳤다니. 며느리가 비웃는 말에 최 씨가 발끈했습니다. 쓰레기? 누나가 먼저 호스트바 와서 날 지목한 거 잊었어? 남편은 너무 순진하고 무던해서 지루하다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 왜 내 탓이야? 최 씨가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맞아, 내가 먼저 갔어. 내가 외로워서 바보 같은 짓 했어. 하지만 넌 날 이용했잖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돈만 빼먹었잖아. 거짓말? 난 그냥 장사했을 뿐이야, 호구들한테. 최 씨의 말에 모두가 분노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최 씨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렸죠. 맞아, 내가 호구였어. 하지만 이제 아니야. 네가 찍었다는 사진이나 영상 마음대로 해. 이제 상관없어. 난 이미 바닥을 쳤으니까. 그 말에 최 씨가 당황했습니다. 협박 카드가 무력화된 거죠. 어머님 가요. 이제 볼 일 없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그러자 최 씨도 도망치려고 했어요. 오빠 어디 가? 그럼 나랑 아긴 어떡하라고? 미안, 다음에 연락할게. 우선 애는 네가 알아서 해줘. 임신한 여자가 울부짖었지만 최 씨는 그녀마저 외면했어요. 여자가 불쌍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최 씨가 비겁하게 도망치려던 찰나 조카가 그 앞을 막았었어요. 그때 최 씨 핸드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정호 씨, 지금쯤 고소장 접수돼서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 그 전화 경찰서일 테니까 어서 받아보세요. 최 씨는 핸드폰을 슬쩍 보더니 나지기에 욕을 내뱉고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뒷공무니가 완전히 볼품없었죠. 밖으로 나온 며느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들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 끊었을 거예요. 피해자들은 서로 눈짓하고선 다른 말은 나누지 않고 이내 흩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서로를 향한 위로를 나눈 거겠죠. 최 씨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일부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죠. 오피스텔 보증금 일부와 명품 팔아서 2,500만 원 정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적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최 씨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언젠가 그 죗값을 2배, 3배로 거하게 돌려받는 날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한편 아들 수술비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어요. 며느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돈을 구하러 다녔죠. 친정에도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대요. 딸이 그런 일을 했다니 우리도 몰랐어요. 하며 친정어머니도 우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잃은 돈만큼 다시 채워주셨죠. 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몰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죠. 며느리는 회사도 휴직하고 매일 병원을 지켰죠. 어머님,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라며 매일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민혁 씨가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정서적으로 기대기는 힘들었거든요. 워낙 말수도 없고 무덤덤한 사람이니까. 그러다 회사 동료가 호스트바 가자고 해서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처음엔 그냥 말 잘 들어주는 다정한 동생 같았어요. 근데 점점 도박 중독처럼 빠져들었죠. 이젠 정말 전부 깨달았어요. 그 애는 처음부터 날 돈으로만 봤다는 걸. 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그저 새로움과 낯선 감정을 쫓았단 걸요. 전 그저 듣고만 있었지만 그래도 이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보였어요. 수술 후 5일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옆에 있던 며느리도 민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며 울었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예상보다 빨리 의식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기 힘든 상태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건 한 달 후였어요. 처음으로 온전한 문장을 말했을 때 저는 며느리를 불러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빠졌던 일, 돈을 탕진한 일,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호스트바 명함을 받거든요. 그리고 돈이 사라지는 것도.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제가 더 잘하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바보같이. 아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말했다면 들었을까? 이미 빠져 있었잖아, 그 남자한테.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 아팠어요.
나도 부족한 남편이었지. 당신을 외롭게 했으니.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일단 별거 하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고. 며느린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겠다고 했죠. 퇴원 후 아들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며느린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읽기만 할 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서연이가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은 대화를 해봐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못하겠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남자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이야기예요. 아들과 며느린 여전히 별거 중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으러 함께 가요. 부부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며느린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 완벽주의적이고 비밀스러운 모습은 사라졌죠. 대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보고하고 큰 지출은 꼭 상의해요. 스스로 정한 규칙이랍니다. 어머님, 제가 번 돈으로 빚 갚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요. 게다가 부업을 2개나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4천만 원을 갚으려면 2년은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 성실한 만큼은 인정해줘야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며느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상담받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왜 그런 사람한테 빠졌는지. 인정받고 싶었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중독 상담을 받으며 자기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몇 개월 만이라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게 의미 있었어요. 미녀가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는 며느리 말에 아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네 라고 답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든 선택을 응원했기에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함께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진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 나중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추억이 되겠죠. 그때까지 저는 아들 바로 곁에서 그리고 먼 거리에서 며느리를 지금처럼 지켜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